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공 경력과 성공 취업의 파트너 성공 취업 엑스파일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 들어서 여러분들의 새해 결심 얼마만큼 지금 계속해서 이뤄 나가고 계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기업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기업의 문화와 지금까지 학교에서 경험했던 학교의 문화와 많은 차이점을 좀 느끼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는 어떠한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 중점을 두었었다면 아마 기업에서 직업을 갖고 경력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이 여태까지 습득했던 지식을 얼마나 밖으로 꺼낼 수 있느냐에 실용적이고 활용적인 그 본인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그러한 지금까지 습득해왔던 것을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라는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그러한 것이라고 익혀왔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식을 익혀왔던 것이라면은 현장에서는 왜라는 고민을 가져야 조금 더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과정도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고 본인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또는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을 익히는 것에 바빴다면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왜라는 질문을 갖고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한번 가져보시고 본인이 갖고 있었던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최근 기업에서 자기소개서와 그런 면접에 관련해서 어떤 프로젝트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좀 더 면밀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학교에서 성적 관리와 기업에서의 능력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업이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좀 더 역량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잘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세상과 기업을 이해하는 시작점 금융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제가 2018년 무술년 첫 해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년의 주요 그 10대 뉴스와 또 금융권의 10대 중요한 그 여러 가지 뉴스들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은행의 최고의 태풍이라고 했던 또 돌풍이라고 했던 카뱅캐뱅해서 카카오은행과 K뱅크에 관련된 것을 새로 이제 영업을 개시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외환시장과 경제 전반적으로 안정을 시키기 위한 한국과 캐나다 통화 수합이 성공함과 동시에 중국 그 통화 수합을 연장하는 좋은 그 소식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6년 동안 계속 최장기 동안 계속됐던 초저금리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려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그런 여러 가지 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다음에 그 시사 용어에 대해서는 요즘 최근에 그 비트코인의 투기 광풍 예전에 17세기에 있었던 그 튤립 그 투자 광풍에 견주어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시사 용어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2018년도 무술년의 새해 금융권에는 어떠한 이슈들과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이제 여러 가지 중요 정책의 변화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의 변화들이 분명 우리의 경제 생활과 기업 산업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그럼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또 이제 그 오늘이 또 두 번째 시간인 만큼 새로이 시작하는 마음에서 과연 금융권이 뭐고 금융이 뭔가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해 금융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 금융기관의 대표적이라고 하는 은행들, 각 기관의
그 수장들, 은행장들이 새해 그 신년사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이제 발표하고 있고 여러 기관에서 이제 시무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에 발표된 그 이제 그 각 기관들, 대형 금융기관들의 은행장 분들이 어떠한 전략을 갖고 신년사를 발표했는지에 대해서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이러한 은행장 분들의 신년사에는 사실 새해에 대한 전략들이 이제 영업 전략이라든가 방침, 또 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채용이라든가 직무에 관련돼서 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017년에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금융권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려운 일들이 있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금융권에 뭐 은행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실적을 올렸지만 이러한 그 영업 실적이 좋은 그 호재로서만 작용할 수가 없는 것이 작년에 커다란 실적을 올렸으면 그만큼 또 2018년 올해에도 그 영업에 대한 어떤 그 목표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향 조정될 것이 틀림이 없고 그런 것에 따라서 임직원 모두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관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방침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는 금융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뭐 최고의 화제가 그 제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아니면 뭐 디지털 금융이라든가 고객 중심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중요한 핵심 용어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공통적으로 주요 은행 수장들의 2018년 경영 화두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공통적으로 단연코 꼽는 것은 디지털 금융과 고객 중심 경영이 아무래도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서 디지털 금융을 기반으로 한 고객 확보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또 올해는 중소기업 대출 부분에 있어서 최대의 그 격돌이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각 은행들이 그 중소기업 대출이라든가 특히 요즘에 중소기업들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나오고 또 정책 방침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긴 할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은행들의 수익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가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은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 증권사, 그다음에 자산운용사, 보험사들이 있긴 하지만 그 은행의 이제 그 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그 시작점이 은행이니만큼 대형 은행 금융기관들의 새해 방침을 한번 살펴봄으로 해서 금융기관들의 앞으로의 전략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요. 특히 이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출범하는 그 KB국민은행의 허인은행장과 우리은행 은행장은 처음으로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 시기가 되는 만큼 능력을 평가받는다는 데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신한은행과 KB하나은행의 위성호 행장과 그 하명주 행장의 경우는 아마 올해 이제 임기 마지막을 맞이하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아마 이것이 임직원들에게 모두 영업 실적 부담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KB국민은행의 경우는요. 지금 새해 신년사로 해서 강조한 부분이 고객과 직원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기반의 혁신적인 은행이 되어야 한다고 신년사에서 밝혔습니다. 자, KB하나은행의 경우는요. 고객 중심 문화 정착과 수익 구조를 다각화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해외 진출의 다변화 및 다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기관의 이제 어떤 수익의 다각화를 이야기할 때
그 은행 수장들부터 시작해서 지원하는 학생들조차도 해외 진출이라든가 뭐 다변화, 다각화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많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채용을 할 때라든가 채용 시장에 있어서 인사 담당자들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그냥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뭐 해외 진출이라든가 수익 구조라든가 장기 수익 구조의 확보라든가 하는 것은 사실 다소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만약에 금융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진짜 금융 서비스가 앞으로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식으로 발전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요, 변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꿰뚫어 업을 재정의하고 다음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해서 신한은행은 변화하는 한 해를 강조를 했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내실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종합금융그룹의 도약을 이야기했고요. 농협은행은 임직원 모두 독수리가 고통을 감내하며 스스로 깃털을 뽑아내는 혁우 창신의 자세로 경영 목표를 달성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IBK 기업은행의 경우는 중소기업 시장 선도, 디지털 혁신 인재 1만 명 육성, 동반자 금융으로 창업 시작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새해 신년사로 밝혔는데, 특히 의미가 큰 것이 그 IBK 그 기업은행의 경우는 동반자 금융에 대해서 강조하고 디지털 그 인재 육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면서 올해 그 계약직이었던 직원들을 다수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새해 아마 모든 은행들 및 다른 금융기관의 아마 핵심 용어는 고객 중심 영업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금융을 바탕으로 한 전체적인 고객 확보라든가 또 내부의 화합을 위해서 소통이라든가 직원들 간의 그런 어떠한 교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그 금융위원회 최종구 그 위원장님의 신년사에서 앞으로의 그 혁신 기업과 그다음에 혁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이 동반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년사가 있었는데요. 주요한 공기업의 하나인 산업은행은 어떠한 신년사를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요, 사실 그 재미있는 게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지난 그 임기를 이제 지난해에 그 산업은행 회장이 이제 교체가 됐는데, 그 전에 산업회장의 성명도 이동걸 회장이었고 새로 그 부임한 그 회장님도 이동걸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같아서 한때 신문에서는 가는 이동걸과 오는 이동걸이다 해가지고 약간 재밌게 기사화돼서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진보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밝힌 내용은 혁신 성장 지원에서 한국 금융 영토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비상 상황이라는 그 위기 의식 아래서 은행의 미래를 앞으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 경제가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모두가 긴장하고 위기의식을 갖고 앞으로 리더로서 더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금융 서비스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변화를 놓치면 낙오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을 했는데요. 변화는 주도하지 않으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주도하면 오히려 성공하고 오히려 그 변화를 즐길 수 있지만 따라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그 창의적인 생각을 그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증권사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그 증권사 그 핵심 그 기사는 기대치가 한껏 높아진 증권사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작년에 은행 못지않게 은행 이상으로 증권사들이 많은 수익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사상 그 최대 그 수익을 경신했다고 하는데 올해 그 기조가 계속돼서 뭐 금리 상승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만 그래도 증권사에 있어서 많은 수익을 낼 것이기 때문에 기대치를 오히려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이 산업에 있어서 발전에 좋은 신호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더불어서 고용 창출에도 직결돼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또 지금 그 작년에 제가 기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판 그 투자은행이 이제 탄생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더 수익도 다각하고 우리가 선진 금융으로서 발판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런 증권사가 역할을 해주었으면 바라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핵심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그 인재로 역량 있는 인재로 여러분들 성장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건 조금 유감인 뉴스인데요. 작년에 그 은행 증권사에서 총 그 7,600여 명 정도가 그 업계를 떠나고 짐을 쌌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업계와 더불어서 보험업계까지 칼바람이 있어서 일부는 희망퇴직을 하고 또 일부는 그 이제 그 퇴직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은행들 희망퇴직이 있다는 것은 이제 청년들의 그런 일자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내용이다.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작년에 출범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서 새로 흡수된 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숫자가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짐을 쌌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거는 사실 예전에 은행에 지원을 하는 친구들에서 이제 왜 은행을 지원을 하느냐 하면은 금융업계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고 수익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은행이 안정적이고 많은 급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깨달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은행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행에 들어가서 또는 증권사에 들어가서 그 업무를 배우고 다음 경력 관리를 위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처럼 종신 고용에 대한 모든 패러다임이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는 기업에 최선을 다해서 오랫동안 일하시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어떻게 경력 관리를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 기사는 그 카카오뱅크 출범 165일 만에 고객 500만을 넘었다는 기사인데요. 아마 작년 7월 27일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개시한 이후로 아마 금융업계에서는 계속해서 그 놀랄만한 기사를 내고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은행이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 특별하게 홍보와 광고를 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어떤 카카오뱅크가 많은 정말 그 은행업계의 돌풍을 또 금융업계에 태풍을 일으키고 있는 뉴스메이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그 카카오뱅크가 500만 고객을 넘어섰다는 숫자가 지금 저 딱 감이 오지 않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경제활동 인구의 5명 중 1명은 카카오뱅크에 가입한 꼴이라고 합니다. 상당한 숫자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에 1명은 가입을 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또 그 가입한 분들 중에서 체크카드 발급, 보통 여러분들 은행 가시면은 뭐 체크카드 발급해라 아니면은 뭐 신용카드 발급해라 해가지고 카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권유를 하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권유하지 않고도 자체적인 시스템만으로도 10명 중에 7명이 이 체크카드를 발급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발급을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 발급을 하고 가입을 했을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가입자 수가 3초에 1명꼴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놀라운 숫자인데, 자, 제가 바라기는 이러한 그 은행 금융업계의 돌풍이나 태풍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조금 더 이러한 것들의 그 학습을 통해서 좀 더 좋은 형식으로 선순환으로 발전을 하길 좀 바라고 있고요. 아직까지 카카오뱅크가 많은 금융의 여러 가지 서비스에 진출은 하고 있으나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시스템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보완점이 중요한 핵심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이어서 2018년 무술년의 새해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금융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달라진 정책에서는요, 신혼부부라든가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좀 갖게 되는 그런 부부의 경우에는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요. 지금 그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인구 정책에 대한 국가의 지원으로 해서 5세 이하 월 10만 원씩 아동 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5세 이하 아동을 갖고 있는 가정에 있어서는 이제 그 국가에서 수당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소득 상위 10%는 여기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 상위 10%의 기준이 뭔지 저도 궁금하지만 상위 10% 제외되나 이러한 형식으로 인구 정책에 있어서 여러분들 인구가 자꾸 줄어들게 되면은 미래가 과거를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앞으로 점점 이제 그 미래에 다가올 세대들이 나이 드신 이제 노인이라든가 그 기성세대를 책임지기 위한 경제적인 부담감이나 상당히 사회적인 부담감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야기될 수 있는 만큼 한 국가에 있어서 인구 정책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프랑스 같은 데서도 아이를 낳으면은 그 지원 정책으로 해서 어떤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이를 5명 낳고 보니까 은행 채무가 다 없어졌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가에서 장려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마다 굉장히 먼 나라 이야기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다가 우리도 이런 일들이 당면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세상에 어떤 변화든지 우리와 무관한 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중 화장실에 휴지통이 사라진다는 그런 뭐 위생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입사원,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일일 수도 있는데요. 신입사원도 최대 11일까지 연차 휴가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신입사원이라든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뭐 연차를 쓴다든가 휴가를 쓴다는 걸 상당히 윗분들의 눈치를 보곤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정책적으로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휴가 기간이라든가 쉴 수 있는 기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좀 더 충분한 휴식이라든가 힐링의 시간이 돼서 재충전으로서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그 육아휴직 기간도 여기에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출근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그다음에 출퇴근 사고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출퇴근 시에 어떤 경우에는 그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안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최저 시급으로 7,530원으로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기쁜 뉴스이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이제 업계에서 다른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최저 시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전체적인 인원수를 줄이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당장의 피해자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하고요. 이 최저 시급이 오름에 따라 그 알바생을 구한다든가 하는 곳에는 굉장히 문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혜택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법부의 각종 절차 문서가 대폭 간소화되고 전자화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중요한 뉴스인데 영세한 일일 소상공인의 경우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에 주는 많은 혜택의 경우에 이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요. 1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아마 이런 1인 소상공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늘어나서 좀 더 골고루 사회적인 어떤 사회 보장에 대한 혜택이 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혜택이 좀 골고루 돌아가야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불평등이 야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책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거나 경제적인 그런 그 격차가 커지면 사회적 문제가 커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가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금융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마 홍보를 하는 그리고 또 이제 영업 전략에 이용하게 되는 그러한 정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기업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는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성장은 있으나 고용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성장하고 수익을 많이 내는과 동시에 인원에 대해서는 뭐 기계화라든가 뭐 요즘에 뭐 이제 뭐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해서 기계로 대체하는 부분 때문에 사람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단순히 고용주의 입장이라든가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겠지만 어떤 노동자로 일하게 될 때는 굉장히 불리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해서 앞으로 기업이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가 이러한 고용 창출을 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늘린다는 것은 사람을 줄이는 부분,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걸 인식하고 사람을 줄이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지양하고 세제 혜택을 늘림으로써 아니면 또 세금에 대한 감면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을 함으로써 오히려 기업에 있어서 다른 비용을 좀 줄여가면서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출산휴가, 뭐 실업급여 인상된다는 그러한 소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강화돼서 주택 대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혜택을 늘리고 그다음에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좀 낮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 기준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런 가계 대출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데 새로이 새 출발을 하는 또 그다음에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시작하는 그런 신혼 부부에 대해서 이러한 혜택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병사 월급도 2배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장의 경우에는 40만 원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하고요. 이등병의 경우에는 30만 원까지 인상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제대를 앞두신 분들한테는 좀 억울한 기사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입대를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권 영문 성명표가 1회 한해서 이제는 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책들은 이렇게 바뀐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새해 들어서 금융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금융에 대한 정의와 과연 금융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되짚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금융이란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가 궁금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나갈 때도 금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떠한 정의를 내릴 때 그것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가장 정확히 아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금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백과사전식이라든가 사전식 정의는 제가 준비를 해왔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금융은 무엇인가 또는 금융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금융권은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정의가 중요한 것이 이 정의에 따라서 역할도 그러니까 역할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요. 이 역할에 따라서 또 본인의 직무라든가 그런 것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금융이란 무엇인가? 먼저 위키백과에 나온 그 정의를 보면은요. 금융이란 경제생활 중에서 은행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보험업자가 시장 주체, 예를 들어서 예금자라든가 증권 투자자 또는 보험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기타 다른 시장 주체, 예를 들면은 대출을 하려는 개인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그런 시장 주체에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경제 생활에 있어서 은행이라든가 증권 보험업자라는 것은 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예금자로부터 돈을 모으고 받아서 또 다른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인 기업과 개인에게 나누어 주거나 빌려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금융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융에서 경제학 사전에서 정의를 내리고는요. 이자를 받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즉 일정 기간을 정하고 앞으로 있을 원금의 상환과 이자 변제에 대해서 상대방을 신용하여 자금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 정의에서 좀 재미있는 것은 어떤 그 돈의 속성인 자본주의에서의 그런 자금의 속성인 이자부터 강조한 것이 상당히 재미있는 규정으로, 그러니까 좀 어떤 그 개념 규정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고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이라고 간단히 정의를 내렸는데요. 여기서 이자라는 부분에 뭐 일정 시간이라든가 일정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고서 상당히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봤더니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활동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약간 이러한 쉬운 설명이 그 금융의 아주 선순환적인 기능을 좀 더 정확하게 짚어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제가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중고등학교 시절이라든가 대학 시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특별한 금융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금융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특별히 뭐 시험을 본다든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이 그 개념을 찾아보다 보니까 요즘에 고교 그 교과서라든가 중학교 그 교과서에 상당히 금융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금융이 단순히 일부 사람들의 것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만큼 이 금융에 대해서 좀 더 일찌감치 교육을 받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금융을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중학교 책이라든가 한번 그 고교 교과서 한번 보시면은 금융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하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면접에서 이야기할 때 좀 더 쉬운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좋은 그런 지침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금융이란 정의에서 제가 그 한국은행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국은행 그 경제용어 사전에서 한번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제가 봤더니 한국은행에서는 금융이란 이자를 받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으로 말한다라고 간단히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영어는 finance라고 하는데 일정 기간을 정해서 앞으로 있을 원금의 상환과 이자 지급에 대해 상대방을 신용하고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출할 때 그 갖고 있는 돈의 주체가 이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금의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돈이 필요한 경우 친척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빌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그러니까 뭐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보험사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게 되고 금융기관은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정의는요. 한국은행에서는 금융기관 중 대표적인 것이 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의 정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에 있어서 금융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신년사들 이제 그 은행장 분들께서 이제 그 6대 시중은행의 은행장들께서
한 10년 사이에 보니까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심을 이해하고 농심을 위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해서 고객을 그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요. 또 IBK 기업은행 역시 그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그 지원책이라든가 중소기업을 위한 상품 개발에 힘써야 된다고 해서 주요 타겟으로 하는 그런 고객에 관련해서 또 지원해야 되는 고객에 관련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들과 함께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상품 개발에 애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농협이라든가 기업은행이라든 그런 그 이제 은행 공기업들에 관심을 가진 분이시라면 좀 더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그 농심이라든가 농업을 지원하는 방향이라든가 또는 기업은행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금융권하고 금융권에 진출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금융권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 금융권에 있어서의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으로서는요. 은행이라든가 금융지주회사,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하나금융지주라는 금융지주회사들이 있죠. 그다음에 캐피탈사, 그다음에 카드사, 보험회사, 증권사, 종합금융사, 그다음에 신용평가사 등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금융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신용평가사 같은 경우 뭐 무디스라든가 해외 이제 신용평가사든가 뭐 S&P라든가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요. 한국 국내 내에서는 한국 기업평가라든가 한국 신용평가들이 있는데 다 이런 그 기업들이 해외의 그런 그 세계적인 기업평가사들과 함께 해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분 중에서는 가끔 이제 아마 금융권에 진입을 하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아마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바이 사이드로 가고 싶다, 셀 사이드로 가고 싶다. 그래서 도대체 바이 사이드가 어디고 셀 사이드가 어딘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바이 사이드는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자면은 어떠한 것을 사들여서 투자를 하는 투자 사이드라고 하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 중에 바이 사이드는 뭐 자산운용사, 뭐 대표적으로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겠지만 채권이라든가 주식을 사들여서 자산을 운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이제 뭐 대체 투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투자 방식이라든가 이제 다각화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이제 투자 양식으로는 채권이라든가 주식이 있는데 그것을 사들인다는 의미에서 바이 사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산모펀드라든가 패밀리 오피스라든가 헤지펀드, 벤처캐피탈, 그다음에 보험사 자산운용 부서들을 바이사이드라고 하고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바이사이드 관련 업무 직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셀사이드는 IB 부서, 즉 뭐 M&A라든가 구조와 금융 같은 쪽을 이제 셀사이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주식 리서치 부서들을 총괄해서 보통 이제 셀사이드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저희가 바이사이드가 기본적으로 연봉이 높은 직종이 많을까요? 아니면 셀사이드가 연봉이 높은 직종이 많을까요? 보통 이제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용어가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예전에 좀 더 어떤 우위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일을 뭐 갑사이드라고 하고 일사이드로 하는데 이게 너무 종속 관계에 대한 느낌이 강하다고 해서 이제는 이제 그런 용어를 거의 쓰지 않게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바이사이드를 갑사이드로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셀사이드를 을사이드로 생각하는 그러한 구분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 을사이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 업무가 훨씬 힘들지만 연봉은 훨씬 높은 경우들이 많아서 특히나 이제 주니어고 첫 그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바이사이드로 시작을 하면은 갑근성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런 투자나 입장에서 그런 데 오면은 이제 대부분 와서 투자를 해 주십사 해서 그 오는 그런 그 고객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 좋은 성향들이 생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했었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의 경력에 있어서 좀 아마 좀 재고해 보시는 부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주니어나 이제 처음 경력을 시작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더 어렵고 본인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위치보다는 본인이 찾아가는 위치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경력을 쌓고 본인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금융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기관의 어떤 수익을 당장에 그 금융으로서 내지는 못하지만 이제 금융의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부분에서 이제 업무를 하는 것들이 금융 공기업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이라든가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투자공사. 저는 이제 제가 한번 그 2017년도 이제 말기에 말씀드렸지만 KIC 말씀 한번 드렸었죠. 그다음에 한국수출입은행이라든가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들이 있습니다. 기타로서는요. 공기업의 성격을 띠고 업무에 있어서는 공기업 같이 하지만 사기업 형식으로 되어 있거나 비영리법인으로서 형태로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서울보증보험, 한국증권금융, 신용보증재단과 건설공제조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금융권에 대해서 전체 사기업 또는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 보험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올해 강의 또한 이렇게 은행 부분, 그다음에 증권사 부분, 그다음에 보험사 부분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나누어서 직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또 지식을 넓고 깊게 탄탄하게 다져드릴 금융 시사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비트코인의 투자 광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튤립 17세기에 있었던 그 튤립 투자 그 열기에 대해서 광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시사 용어는 앙트러프러너십입니다. 제가 이걸 사실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단어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요. 최근에 이 앙트러프러너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굳이 이것을 번역하자면 기업가 정신으로 번역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업가 정신과는 제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리고자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업의 수익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책임이라든가 어떤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책임 의식에 중점을 두어서 강조한 것이 기업가 정신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앙트러프러너십은 좀 더 그러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하는 것만큼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에 있어서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기업가 정신보다는 넓은 의미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혁신이라든가 좀 더 창의성을 갖고 어떠한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임하는 자세를 앙트러프러너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타트업이라든가 좀 더 혁신적인 기업들을 이야기할 때 이 앙트러프러너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용어 자체가 어려운 것만큼 발음하기도 어려운 만큼 약간 그런 개념 규정에 있어서 딱히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것이 정확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래 어원은요, 본래 프랑스어의 그 앙트레와 프렌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라는데요. 제가 사실 프랑스어를 불어를 읽을 줄 몰라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사실은 언더테이크라는 그런 이제 그 책임에 관련된 그런 그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맡는다는 뜻에서 출발한 용어라고 하고요. 주로 비즈니스 영역에서 어떠한 것을 책임지고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여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든가 창의적이라든가 아니면 혁신이라든가 그런 것에 좀 더 비중이 가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 없던 그런 혁신적인 가치 또는 활동을 만들어내고 책임지는 사람들이란 의미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가 정신으로 번역돼 사용되고 있지만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준비한 그 용어는요. 사실 크리스마스가 지나긴 했지만 산타랠리라는 용어 설명해 드릴 텐데요. 산타랠리라는 말이 약간 듣는 그 어감조차 좀 약간 즐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산타랠리는 사실 주식시장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크리스마스 연휴를 전후로 해서 신년 초에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업에 이제 입사를 하시고 직업을 갖게 되시면은 대체적으로 연말에 보너스를 지급받거나 연초에 보너스를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연말이 되면서 보너스 증가로 인해서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이 이윤이 이제 증대되다 보니까 그 주식 시장이 굉장히 그 좋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해서 굉장히 호재인 그러한 경우를 산타랠리라는 그 용어로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그 한 해를 마치면서 이제 새해에 아마 증시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약간 이제 낙관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기대 때문에 그 산타랠리가 그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지역에 그 이제 대기업이 그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었었는데요. 거기에서 그 장사를 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분의 말씀으로는 이제 연말에 전체적으로 보너스가 지급이 되는데 그 보너스가 지급될 무렵에 그 지역 경제가 엄청나게 다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너스가 지급되는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 그 도시의 인구들이 거기 그 대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말에 외식도 많이 늘고 심지어는 자동차도 많이 구입을 해서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자동차들도 많이 사시고 그다음에 그 이제 식당들도 굉장히 잘 되고 더불어서 뭐 다른 연쇄적으로 뭐 학원들도 잘 된다거나 해가지고 그 지역 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한 번은 어떤 해에 그 실적 부진으로 해서 보너스 지급이 전체적으로 거의 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거의 한동안 그때 시기만 되면은 일정하게 경기가 막 좋아지던 것들이 똑같이 그런 보너스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 기업 경제가 완전히 암울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급여를 받고 그 급여를 지출을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가 다른 곳까지 또 다른 분들 또 다른 산업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제가 항상 신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사를 강조할 때가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기사들이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런 것이 하나하나가 어떤 산업과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 정치적인 문제도 여러분들 계속 경험을 하셨겠지만 지금 무슨 그 북한의 어떤 그 뭐 미사일이라든가 그런 위험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북 경제 조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뭐 어떤 수출이나 수입 같은 것들 아니면 주식 시장에 바로 직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그 지식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흡수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서 실용 지식, 활용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는 정보를 단순히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을 들었을 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내가 그 속해 있는 산업 또는 기업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그 금융 용어들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 분야는 더합니다. 그래서 금융 용어들을 계속 이해해야지 신문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신문을 이해해야지 그런 정보들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 나오는 정보나 용어들은 항상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 용어를 설명하면은 그 뭐 튤립 그 열풍이라든가 아니면 산타랠리라든가 앙트러프너십을 한번 그 검색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도 하고 관련된 기사를 한번 찾아서 그 스크랩 해놓으시면은 연말에 어떤 논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실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금융의 이해를 돕고 금융 지식을 탄탄하게 해주고 또 여러분들 면접과 논술에 도움이 되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융의 이해를 돕는다고 하기엔 좀 엉뚱한 제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제목은 너무 재미있어서 잠 못 드는 세계사입니다. 이 책은요. 일본의 한 그 역사 강사 그 3대 그 아주 유명한 인기 강사라고 하는데요. 그 유명한 그 입시 학원의 인기 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인기 강사분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좀 더 재밌게 써서 이 이야기의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세계사로 정해진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번역서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책에 대해서 좀 올해 꼭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책이 쉬운 책이 좋은 책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책이 좋은 책일까요? 예, 다소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요. 저는 쉬운 책은 쉬운 책대로 어려운 책은 어려운 책대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쉬운 책은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인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사고의 깊이를 늘려 나간다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책의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가끔은 다소 쉬운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만 엮어진 것들을 읽을 때가 다소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책은 좀 그러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세계사라든가 역사라든가 하는 것들을 너무 단편적인 지식으로만 생각하거나 단편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해서 역사를 오히려 갑갑해 하시거나 재미없는 과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딱딱한 용어라든가 어려운 용어를 외우는 것이 역사의 본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토리텔링처럼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책 내용에 있어서는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고 흥미 위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고대서부터 근대, 현대 그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전반적인 사건들을 해서 이야기로 끌어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세계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또 어려운 책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그 책을 읽는 목적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고의 깊이를 늘린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려운 책을 처음에 읽다 보면 답답하고 진도가 안 나가서 힘든 면도 있긴 하지만 나중에 그것을 다시 읽다 보면은 그것을 음미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한 면에서 우리를 굉장히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운 책만 자꾸 읽다 보면 또 그다음에 아니면은 어려운 책을 읽어야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너무 책임감을 갖다 보면은 책 자체에 흥미를 잃게 되거나 책 읽는 데 있어서 진도가 나가지 않게 되다 보니까 책 읽는 것을 자꾸 등한시하게 되는 그러한 그 부작용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책은요, 읽다 보면은 일본인이 쓴 책인 만큼 한국에 대한 부분에서는 살짝 이제 아시아 그 역사에 대해서는 살짝 폄하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역사나 세계사는 책 한 권이라든가 한 사람의 책만을 읽는 것은 좀 다소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어떠한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해석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세계사의 흐름이라든가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긴 하지만 이 책을 전격적으로 믿거나 세계사 책이라든가 역사책을 한 사람의 책만을 읽는 것은 다소 지양해야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꼭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요,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책의 강사가 사실은 경제학과 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경제학에 관련된 부분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경제학의 관점에서 역사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도 많고요. 여러분들 그 역사책에 재미를 붙이시다 보면은 음악사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역사가 있고 음악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미술이면 미술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철학이면 철학사조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경제면 경제로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음악사든 미술이든 경제든 세계사든 나중에 결국 하나로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 여기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에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과거로부터 배우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분은 철저하게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흥미다, 재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과거로부터 배우는 점이 있는 것도 맞고 흥미도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요즘에 그 세계화, 글로벌 뭐 그런 이야기 자주 하고 있는데 글로벌 인재가 되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구체적인 글로벌 인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그런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글로벌화를 하고 세계 각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느냐 했을 때 뭐 주로 언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현지에 대한 이해와 현지화를 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 기업이 이제 다른 나라로 어떤 진출을 했을 때 그 나라에 맞게 실정에 맞게 현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역사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는 그 기본에는 이 그 문화를 이해하는 기본에는 역사가 밑바탕이 돼서 깔려 있는 게 맞고요. 사실 제가 이 세계사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경제적인 부분과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본주의의 역사는 짧지만 그 자본주의의 역사가 그 탄생하기까지 고전, 봉건 시대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다음에 더 많은 세계사 책이라든가 세계 경제 관련된 흐름에 있는 그런 책들을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금융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고 금융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거 하루에도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이것저것 막 바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기 제가 밴드를 만들었는데요. 밴드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바로 특별한 뭐 승인이나 그런 절차 없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련돼서 제가 계속해서 직업방송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관련된 뉴스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올려놓고 있고요. 금융뿐만 아니라 디지털 쪽에 또 IT 쪽에 계신 분들이라도 금융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셔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유레카라고 해서 여러분 유레카의 기원 잘 아실 거예요. 아르키메데우스가 어떤 깨달았을 때 외친 말인데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유레카라는 밴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Successful Career라고 패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쳐보시면은 가입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점은 제 이메일 elisa@bankerskorea.com 또는 한비70gmail.com으로 여러분들 메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보충해야 될 점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또 방송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겨울 굉장히 지금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이 추위도 사실은 이제 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러분들 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갖고 앞으로 또 새로운 체험이라든가 공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eck me now, what do you know?